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작품입니까? 오늘 작품의 그 작곡가는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그런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세 악장으로 구성된 곡인데, 첫 악장 시작부터 이 솔로 바이올린이 아주 유려한 선율이 연주되면서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쉬지 않고 때로는 파격적인 시도를 보여주면서 열정적으로 연주가 되죠. 클래식을 좋아한다면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는 이 작품,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큰 대극장에 탁 조명이 하나만, 핀 조명이 탁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주어지고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듯한, 되게 가녀린 여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요? 가녀린데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영혼을 가득 채워주는 낭만적인 선율인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오늘의 주제곡인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영혼을 가득 채워주는 낭만적인 선율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맨델스존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그렇게 큰 시련 혹은 고난을 겪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품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무척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로도 유명했죠. 그의 성향이 어쩌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듣기만 해도 우리 지금 현대에 사는 현대인들의 바쁘고 힘든 일상이 지워지고 좀 메마른 영혼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왜 웃으시는지. 네. 예. 맨델스존이 남긴 바이올린 협주곡이 워낙 이 곡 유명해서 우리가 이걸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이 곡이 한 곡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바이올린 협주곡이 원래 그가 12살 때 1821년이었어요. 또래 친구였던 에드워드 리치를 위해서 바이올린 협주곡인 D단조를 먼저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이올린 협주곡은 전혀 쓰고 있지 않다가 29살, 꽤 늦은 나이죠. 29살인 1838년에 이제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페르디난트 다비드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립니다.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할 계획을 친구라서 알렸나? 왜 다비드에게 알렸을까요? 그렇죠. 당시 맨델스존과 다비트는 이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맨델스존의 지휘자로, 그리고 다비트가 악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비트를, 친구를 악장으로 추천한 사람 또한 맨델스존이었고요. 그만큼 이제 맨델스존은 친구인 다비트의 어떤 음악성, 또 바이올리니스트의 자질을 깊이 신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의 구상에 대해서 다비트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838년에 맨델스존이 다비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조의 주제 선율이 머리에서 맴돌아 다른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겠네 라고 해서 어쩌면 이 곡은 당신을 위한 곡이야 라는 것을 이제 뜻을 담았죠. 낭만적이다. 선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 네. 그러면 이 곡을 작곡하는 데는 시간이 어떻게 오래 걸렸습니까? 금방 작곡했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선율이 자기의 머릿속을 장악해서 네. 선율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작곡가의 이런 정신을 지배했던 이 작품은 1838년에 이제 구상이 시작돼서 6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친한 친구인 그 바이올리니스트 다비트가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악상도 가다듬고 다양한 수정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작곡가가 음악가의 의견을 온전히 수렴하고 받아들여서 곡을 수정해 나가면서 같이 쓴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작곡가는 또 자기 고유의 표출하고 싶은 그런 좀 고집이 있을 테니까 소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작곡가와 협연자의 어떤 모범적인 협업의 선례를 남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협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델스존이 좀 공사다망했습니다. 1인 다역. 왜냐하면 작곡가이기도 하고 지휘자도 했고 또 이 라이프치히의 예술 행정가 자리를 맡았고 또 교육자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곡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고 번아웃이 돼서 맨델스존이 이제 30대에 세상을 떴는데 세상을 뜨기 몇 년 전에 그의 얼굴이 30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저희보다 훨씬 젊은 나이죠. 그죠? 없을 만큼 굉장히 팍삭 늙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문이 좀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엄격해서 시간을 헛되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약간 가문의 율법을 지키려고 평생 좀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완성된 게 1844년인데 아니 머릿속에 멜로디가 그렇게 맴돌았다고 하는데 6년이나 걸리다니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연은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졌습니까? 네, 1844년 9월 16일 날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가 완성이 되고 1845년 3월 13일에 그 다음 해죠. 라이프치히의 초연이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맨델스존이 직접 초연을 지휘하려고 했지만 네. 그렇게 무리를 했으니 또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휘자인 닐스 가데가 대신 지휘를 맡아서 연주를 하게 되고 예상대로 초연은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1년 후에 맨델스존이 1845년 10월 23일에 건강을 회복한 후에 그 초연 때와 같은 라인업으로 지휘를 해서 또 한 번 환호를 받게 됩니다. 참 이때만 하더라도 클래식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TV 드라마나 요즘에 OTP 이 드라마처럼 이슈가 전 세계로 되는 것처럼 이때는 맨델스존이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이 대단하다 하면 삽시간에 유럽에 퍼지는. 맞아요. 근데 집안의 어떤 그런 경제력과 명성도 무시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자기 저택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초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물론 그건 뭐 대단한 네. 게 기반이 있었던 건데 네. 저는 좀 부러운 부분이 네. 이게 온라인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장에서 한 나라의 극장에서 연주된 곡이 대단하다고 유럽에 삽시간에 퍼진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네. 와, 지금 선뜻 이야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맨델스존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에게도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네, 괴테는 좀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베토벤은 싫어했고 모차르트는 사랑했지만 맨델스존에게 아주 많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맨델스존의 음악 스승인 프리드리히 첼터랑 괴테가 친구였는데 이 첼터가 자신의 이제 수제자를 괴테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델스존이 괴테 앞에서 자기가 직접 작곡한 바흐의 푸가 혹은 또 그러니까 바흐의 푸가와 자신이 작곡한 여러 곡들을 연주하고 즉흥 연주도 했는데 괴테가 이 연주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자네 제자가 처음 보는 악보를 앉은 자리에서 연주하고 작곡하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 할 정도야.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연주를 해냈다는 걸 믿지 못했을 걸세. 자네 제자가 이런 성취를 당시의 모차르트와 비교하자면 다 자란 어른의 교양 있는 대화를 어린아이의 혓짧은 소리에 비교하는 건가 같네. 괴테 분이 좀 나이가 있었나 봐요, 그때. 그죠? 네, 예.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극찬을 했는데 아무래도 네.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감정.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맨델스존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맨델스존의 가문에 대해서 괴테도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멘델스존은 당대의 존경을 받던 철학자였고 아버지인 아브라함 굉장한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훌륭한 또 은행가였죠. 그러니까 부, 명예, 교양과 학식을 갖춘 아주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거기다가 멘델스존의 음악 스승인 첼터와도 괴테가 친구였으니까 괴테 입장에서 멘델스존을 예쁘게 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또 멘델스존은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아이답게 구김살이 없었고 굉장히 상냥했다고 해요. 당시 괴테의 집에서 좀 한동안 멘델스존이 지냈는데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난 괴테 선생님 앞에서 2시간 이상 연주했어. 바흐의 푸가와 즉흥 연주도 몇 곡이나 했어. 혹은 오전에는 작가인 괴테에게 1번 키스를 했고 오후에는 내 친구이자 아버지인 괴테에게 2번 키스했다. 작가이자 친구이자 아버지인 괴테 얼마나 두 사람이 돈독했는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멘델스존은 우리의 알고 있는 예술가들의 공식을 깨는 작곡가네요. 네. 그 음악가는 배고파야 좋은 곡이 나온다. 맞아. 라는 부분을 네. 괜히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가끔 예외도 있는 거죠. 근데 정면으로 반박하는 작곡가가 멘델스존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은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영혼을 가득 채워주는 낭만적인 선율.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경쌤이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가장 혹시 좋아하는 부분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1악장. 일악장. 저도 좋아합니다. 네. 맨 처음에 현악기들이 아주 고요한 가운데 속삭이듯이 시작이 되면서 솔로 바이올린이 막 솔로로 화려하게 치고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로맨틱하면서 저는 약간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를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남자 바이올리니스트도 훌륭하게 연주를 하죠. 그런 로맨틱하면서 화려한 선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첫 머리부터 독주가 시작되는 건 그 당시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거든요. 좋습니다. 여기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으로 64번 1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으로 64번의 1악장을 발췌해서 들으셨는데요. 야니네 얀센의 바이올린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는 많이 연주되기도 하고 사랑받는 작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곡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좀 전에 들으신 그 1악장은 앞에 템포 표기가 알레그로 몰토 아파쇼나토라고 써 있어요. 네. 그건 매우 열정적이고 빠르게라는 뜻이죠. 굉장히 멜랑콜리하면서 화려한 선율로 처음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뭔가 막 얘기하는 듯 뭔가 마음을 토해놓는 듯 하지만 굉장히 수려한 그런 선율로 솔로로 시작되죠. 네. 근데 1악장의 두 번째 주제는 좀 이 제가 연주한 첫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우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1악장에 좀 파격적인 특별한 점이 카덴자에 있습니다. 보통 카덴자는 곡의 끝부분에 이 곡을 마무리하듯이 엔딩 바로 직전에 나오는데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 단조에서는 1악장의 전개부와 재연부 사이에 카덴자를 놓고 아주 좀 길게 바이올리니스트의 기량을 펼칠 수 있죠. 2악장은 이 1악장이 E 마이너였으면 2악장은 C 메이저로 굉장히 느린 안단테로 시작을 하면서 아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서정적인 멜로디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되게 가라앉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인 3악장은 알레그로 논 트로포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잡아라로 시작을 했다가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빠르면서 아주 생기 있게 이제 속도가 확 빨라지게 되면서 이 3악장 코다 종결부에서는 독주 바이올린이 또 활기 있게 연주를 하면서 팽팽한 힘과 열정으로 기교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피날레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맨델스존 바이오 협주곡을 들으니까 역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탄탄한 구성의 아름다운 명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은경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선생님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꽃 구경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